저당 유동화의 개념, 그다음에 구조, 효과, 이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저당 유동화는 저당 채권을 유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채권.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이 처음인가요? 아니면은 어제나 그제 민법을 좀 들어보셨나요? 오늘이 처음인가요? 채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 채권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혹시 뭐 채권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런 생각 드시나요? 여기서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릴 때 금전 채권을 말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쪽은 채권자, 돈을 빌린 쪽은 채무자. 뭐 그런 경우에 채권만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으로 가면은 채권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넓어요. 여기서는 이제 금전 채권만 생각하면 돼요. 보통 대출을 받을 때 그냥 신용 대출 받는 경우는 이제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냥 마이너스 통장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보통은 대출 받을 때 어떻게 해서 대출 받아요? 뭔가를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 받죠. 근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저당이라고 하죠. 저당 잡힌다 하는 것은 부동산의 경우에만 쓰는 거고요. 동산의 경우에는 질권이라고 하죠. 질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만 다루니까 질권은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 채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저당 채권을 유동화한다. 이거는 개념상 현금화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배경이 IMF로 돌아갑니다. IMF 때 은행들이 많이 쓰러졌죠. 은행들이 많이 쓰러진 이유가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쓰러진 거예요. 여기 이제 차입자,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립니다. 거기 이제 1차 금융기관 하면은 이제 은행이나 뭐 보험회사, 뭐 저축은행 이런데요. 대출을 해주면서 이제 채권을 갖게 되는 거죠. 1차 금융기관이 채권자가죠. 채권의 소유자, 채권자예요. 그러면 이제 대출을 하면은 자금이 자꾸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은행은 자금이 계속 부족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채권이라는 게 이게 만기가 긴 게 보통이죠. 만기가 기니까 대출을 계속 해주면 원리금 상환은 서서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금주들이 예금 찾으러 왔을 때 돈이 부족할 수가 있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시 또 돈 마련해서 이렇게 예금주한테 예금 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비상시에는 어떻게 돼요? 비상시에는 은행이 돈 마련하기는 어렵고 아직 만기는 안 됐고 만기가 안 됐으니까 달라고 못하죠. 근데 돈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예금주들이 찾으러 오죠.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예금주들이 찾으러 오지 않으면 평소에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예금주들이 예금 찾으러 오는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은 그때는 이제 갖고 있는 돈이 부족해지죠. 왜 부족해지죠? 대출을 해놨으니까. 은행이 예금 받으면은 예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을 대출을 해주죠. 이러한 은행의 제도를 이제 지불준비금 제도 그래요. 지불준비금. 이제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이제 파산을 많이 했던 거죠. IMF 때. 금융기관이 파산하면은 그 파급 효과가 너무 커요.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그래서 금융기관이 쓰러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는 게 이제 유동화 제도예요. 어떤 건가 하면은 금융기관이 채권은 갖고 있잖아요. 아직 만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채권을 누군가한테 팔 수만 있다면 그러면 돈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사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제도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돈 마련 못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IMF 이후에 2차 금융기관을 만든 거예요. 2차 금융기관을 만들어서 1차 금융기관이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그 채권을 팔았을 때 이 채권을 사줄 수 있는 2차 금융기관을 만든 거죠.
이렇게 하면은 채권을 팔면은 현금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화라는 거죠. 이거 현금 마련해서 쉽게 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저당 채권 유동화다. 현금화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역할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계속 채권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엄청난 규모의 채권 집합을 갖게 되면서 얘네들도 돈이 자꾸 이제 부족해지겠죠. 그럼 얘네들이 또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기 돈이 어느 정도 될까요? 채권 집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십조예요, 수십조. 근데 그 수십조를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 이렇게 만기 10년짜리, 만기 20년짜리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요. 묶은 거를 패키지라 그래요. 그래야 이제 관리하기가 더 수월하니까. 그래서 패키지라고 하는데 요 패키지 하나가 몇 천억이에요. 패키지 하나가 엄청 크죠. 자, 이거 또 돈 마련해야 돼요. 돈 마련해야 돼요. 자, 이거 누가 좀 사주세요 하면은 이거 살 큰 손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제. 이렇게 큰 덩치를 살 수 있는 투자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증권을 만드는 거죠. 증권은 이제 증서는 쪼갤 수 있죠.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적은 금액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일부는 살 수 있죠.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한테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걸 쪼개는 거죠. 이걸 근거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이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을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거죠. 이 증권 수익률이 괜찮다면 투자자들이 이 증권 살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증권을 판매하면 그 판매 대금이 들어오겠죠. 그럼 또 돈 마련되죠. 그럼 또 채권을 사줄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그럼 또 대금이 넘어가고. 그럼 이론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돌면은 그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있겠죠. 수익률만 괜찮다면. 그렇게 해서 현금화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를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증권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유동화라는 것은 요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현금화하는 게 이제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하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도 만들어야 돼요? 증권도 만들어야 되죠. 그 개념을 포함해서 전체 과정을 유동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은 개념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을 우리나라는 이제 저당 채권입니다. 저당 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여 신용창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당 유동화라 해요. 신용창조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죠. 혹시 신용창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신용창조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신용을 새로 만든다, 뭐 이런, 이제 만든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들 그 통화라는 거 들어보셔서 통화? 이 통화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말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렇게 지불해서 지불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통화라 그래요. 그냥 현금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통화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현금으로도 지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현금 아니고 뭐로도 해요? 카드로도 하죠. 그 카드로도 한다는 거는 내 통장 잔액에 뭔가 있다는 얘기죠. 통장 잔액이 뭔가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지불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잔액이 없으면은 함부로 못 하죠. 물론 이제 뭐죠? 지금 카드를 미리 신용카드를 쓰는 거는 체크카드 말고 신용카드를 쓰는 거는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든 아니든 간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카드를 써서 이렇게 지불하는 것은 앞으로 내 통장에 있을 곳에서 빠져나갈지라도 꼭 현금은 아니잖아요. 현금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통화라고 할 수 있어요. 내 통장의 잔액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통장의 잔액도 통화라고 할 수 있어요.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한국은행에서 100만 원을 이제 새로 찍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시장에.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본원통화라 그래, 본원통화. 돈을 찍는 거는 물론 조폐공사에서 찍지만 요걸 시장에 내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결정해요. 만약에 100만 원을 찍어서 이제 내보냈어요. 자, 그 100만 원을 이제 은행을 통해서 제가 돈을 대출받았어요. 그 은행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오는 거죠.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니까 내보낼 때는 은행을 통해서 내보내요. 자, 제가 그걸 이제 100만 원을 받았어요. 자, 현금 100만 원. 새로 뭐가 생긴 거예요? 통화가 새로 생겼죠. 100만 원이. 자, 근데 제가 이 100만 원을 현금 들고 다니면서 직원 월급 주고 자재 매입하면 자재 대금 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은 어떻게 해요? 은행에 예금해 놓고 직원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고 자재 매입하면은 저쪽 통장으로 집어넣죠. 현금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바로 이체를 하죠. 자, 그러면 100만 원 예금 받은 은행은 100만 원을 계속 은행에 놔두는 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이렇게 이체만 되면 되니까 굳이 100만 원 찾으러 갈 리가 없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현금 찾는 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월급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받으면 너무 많나요? 아니, 뭐 말이라도 많게 하자고요. 월급을 1000만 원 받으면 그 중에 한 100만 원 정도 현금 찾을까요? 100만 원 정도는 찾나요? 많이 찾네, 그러면. 저는 지금 그 정도도 안 찾는 것 같은데요. 거의 대부분 카드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주머니에 있는 현금이 지갑에서 현금이 안 빠져나가요. 카드 쓰니까 요즘은 뭐 몇천 원도 카드 다 쓰잖아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금 찾는 게 얼마나 되는지. 지난달에 제일 많이 찾았어요. 세뱃돈 주느라고. 그죠? 그러지 않고는 거의 대부분 카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현금을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옛날에 비해서 점점 이게 줄어드는데요. 지불 준비율이라 그래요. 지불 준비율이라 그래서 예금주로부터 예금 받으면은 옛날에는 막 20%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20대 때. 근데 지금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100만 원 예금했잖아요. 그걸로 이제 저는 늘 머릿속에 내 통장에 얼마 있다고 지출을 하는 거예요? 100만 원 있다고 지출하는 거예요. 카드 들고 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은행은 이걸 90만 원을 누군가한테 대출을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대출해서 현금이 나갔어요. 자, 그 현금 받은 사람은 그 90만 원 대출 받아서 또 직원 월급 주고 뭐 비품도 사고 이렇게 지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의 통화량이 얼마로 늘어났어요? 통화량이 190만 원으로 늘었어요. 저는 예금 잔액에 100만 원이고 대출 받은 사람은 현금 90만 원이고. 자, 근데 이 사람이 현금 들고 다니면서 지불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도 대출 받은 거를 통장에 넣어놓고 내 통장에 90만 원 대출 받는 잔액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직원 월급 주고 뭐 비품 사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예금 190이라는 통화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은 다시 또 현금 90만 원 예금 통장에 들어왔죠. 그러면 그 90만 원을 다시 또 대출해 주는 거죠. 90만 원에 90%를. 그럼 81만 원 또 대출해 주는 거죠. 세 번째. 자, 이 사람은 또 그거를 예금해 놓고 또 이렇게 카드로 쓰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지불하는 이 통화량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맞나요? 자, 한국은행에서 처음에 본원 통화 얼마 내놨어요? 100만 원 내놨지만 실제로는 통화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죠. 요거를 뭐라고 하는가? 신용창조라 그래요. 많은 통화량이 생겼죠. 본원 통화 100만 원 내놨지만 훨씬 더 많은 통화량이 돌아다니는 결과를 갖게 돼요. 재밌지 않나요? 재밌어요. 근데 이게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신용창조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근데 그 신용창조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는가 하면은, 자, 여기 원래부터 이렇게 이제 둘로 이루어진 시장을 1차 시장이라 그래요. 뒤에 새로이 도입된 여기서부터 1차 금융기관부터 여기까지 새로이 도입된 시장이 2차 시장이거든요. 이제 원래 2차 시장이 없던 그런 경우만 생각해 볼게요. 1차 금융기관이 100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1인당 1억씩 대출을 해주면은 몇 명한테 대출해 줄 수 있어요? 100명한테 대출해 줄 수 있죠. 더 이상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돈 고갈됐어요. 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이제 대출을 못 해요. 근데 자, 이제 2차 시장이 도입이 됐어요. 도입이 되면은, 자, 대출을 해줬고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부족하면은, 돈이 부족하면 채권을 팔면 다시 뭐가 생겨요? 자금이 생기죠. 그걸로 또 대출해 줄 수 있죠. 또 대출해 주면 또 채권이 생기죠. 기다리다 보니까 또 대출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또 팔아서 자금 마련해서 또 대출해 주면 되죠.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대출해 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대출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처음에 얼마밖에 시작을 안 했어요? 100억으로 시작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대출받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뭐하고 유사한 거예요? 신용창조와 유사한 개념이죠. 원래 신용창조의 개념은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본원통화를 내놨을 때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 이걸 이제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운용되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그런 신용창조,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됐고,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이제 그 개념 동그라미 1번은 됐고요. 나머지는 열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저당 유동화는 주택금융, 기타 부동산 금융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한다.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죠. 자금은 한정되어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이 저당 유동화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밑에 괄호 2번에 저당 유동화의 전제를 보세요. 저당 유동화의 전제를 보시면은, 저당이 유동화되기 위해서는 저당 대부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해서 저당 시장으로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하는데, 부동산 자금이 저당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자, 거기에서부터요,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이, 자, 거기서부터 저당 수익률이 저당담보증권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이렇게. 자,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면 돼요. 여기 저당 수익률이 뭐냐면,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적용되는 수익률. 저당 수익률은 저당 투자자가 얻는 수익률.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저당 투자자가 얻는 수익률. 그럼 투자자 중에는 지분 투자자가 있고 저당 투자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당 투자자는 금융기관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금융기관은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곳인데, 표현을 할 때 금융기관을 뭐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저당 투자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 저당 투자자가 얻는 수익률을 저당 수익률 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자율을 말해요. 이자율. 됐습니까? 저당 수익률은 뭐하고 같은 말이다? 이자율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가 이렇게 바로바로 익숙해져야 이게 문장을 읽을 때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이자율이 말이야, 이자율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 투자자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2차 시장 맨 끝에 있어요. 여기에 이자율 또는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표현은 뭘 말하는가 하면, 자,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들어 10% 이자만큼 이제 원리금을 이제 주고받아요. 근데 이 채권을 어떻게 했어요? 채권을 이제 양도했잖아요. 양도를 하면은 얘는 이제 중간에서 빠지죠. 이제 채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2차 금융기관이 되는 거예요. 얘는 중간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입자들이 새로운 채권자한테 원리금을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차입자는 여전히 1차 금융기관한테 원리금을 상환을 해요. 대신 1차 금융기관이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 이제 이 2차 금융기관이 직접 받는 이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여전히 이쪽으로 돈을 넣더라도 받아서 한꺼번에 2차 금융기관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넘겨줄 때 공짜로는 안 넘겨줘요. 수수료는 받는 수수료. 그렇잖아요. 수수료는 받으면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원리금이 넘어오더라도 여기에 넘겨줄 때는 요거보다는 약간은 낮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수수료를 떼니까. 그럼 여기 수익률은 여기 수익률보다 어떻겠어요? 조금은 낮아지는 거죠. 자, 근데 2차 금융기관에 또 증권도 발행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 이제 채권 집합 관리도 해야 되고 요 증권 발행하고 하는데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증권 수익률은 여기보다는 낮아진단 말이죠. 평균적으로. 이 증권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요.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증권도 있고 조금 더 수익률이 낮은 증권도 있고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다 똑같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여기 수익률보다는 여기 수익률이 낮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는. 그러면은 그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지금 이 맨 끝에 있는데 여기 오면 올수록 자꾸 수익률이 낮아지면은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살 거 아니에요. 안 사면 이거는 구조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문장이에요. 이 유동화 구조가 성립하려면 여기 수익률이 이쪽으로 오면서 낮아지더라도 누구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켜야 된다.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켜야 이 구조가 성립한다. 그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다음에 자 이제 밑에 동그라미 2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의 구조 보시면은 이 구조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있죠. 1차 저당 시장은 이제 원래 있던 시장이에요. 근데 2차 저당 시장이 새로 도입된 시장이죠. 자, 우리 시장 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도 오고 공급자도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하면은 거기에는 수요자가 있을 것이고 공급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수요자가 누구예요? 여기 1차 시장에서. 1차 시장에서 이 차입자가 자금 수요자죠. 이 자금 공급자죠. 뭔지 아시겠죠? 그럼 2차 시장에서 자금 수요자는 누구예요? 1차 금융기관의 자금 수요자가 되겠죠. 그럼 자금 공급자는 누구예요? 우선 1차적으로는 2차 금융기관으로 보이죠. 근데 결국은 2차 금융기관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증권 발행해서 이쪽에서 돈을 마련해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는 돈은 결국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투자자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시장에서의 자금 공급자는 투자자가 돼요. 그래서 이쪽이 자금 공급 시장이라 그래요. 자금 공급 시장. 그리고 지금 자금이 공급된다 이게 이쪽으로 공급되잖아요. 그럼 반대쪽으로는 채권이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이게 유동화되고 증권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유동화되는 시장 몇 차 시장? 유동화되는 게 여기서 유동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유동화된다 이 소리가 자금이 공급된다 이 소리하고 똑같아요. 채권이 유동화되는 반대 방향으로 돈이 넘어가는 거니까.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나 유동화되는 시장이나 같은 시장이에요. 그럼 지금 이 2차 금융기관은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은 이쪽에서 자금이 이쪽으로 넘어갈 때 중개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를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그래요. 유동화 중개기관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역할을 해요. 그리고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간혹 출제가 돼요. 이런 게 있다는 정도예요. 유동화 전문회사로 해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요. 우리는 이제
주택저당 채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주택저당 채권.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주택만 담보로 잡나요? 다른 것도 담보로 잡을 수 있잖아요. 상가도 담보로 잡을 수 있고 공장도 담보로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근거로 해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주택저당 채권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종류의 채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포함해버리면은 이게 전부 다가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MBS라는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것보다 더 할 때 얘기고요. 일단은 MBS라는 주택저당 증권 요걸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1차 시장과 2차 시장을 이렇게 나눌 때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은 2차 시장. 자금 여기 이제 공급이 됐어요.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건 여기서 대출되겠죠. 자금 대출 시장 하면은 1차 저당 시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대출이 된다. 이 소리는 반대쪽으로 채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주택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거는 대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금 가는 반대 방향으로 채권이 계속 이쪽으로 가서 유동화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1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2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요걸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2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1차 시장에서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할 때. 그걸 잘 보면 돼요. 이게 바꾸어서 질문하지 않는가.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바꿔서 질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효과로 넘어가서, 바꿔서 질문하기도 효과로 넘어가서, 1차 금융기관이 얻을 수 있는 효과, 이 차입자 입장에서의 효과, 그 다음에 이 투자자 입장에서의 효과.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체별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이제 또 질문을 해요. 여기 2차 금융기관은 국가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정부 정책적 관점. 왜냐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잖아요. 공사는 공기업이죠. 이제 정책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얘 때문에 도입됐거든요. 1차 금융기관 때문에 도입됐는데 얘네들의 뭐를 높여주기 위한 건가 하면은 유동성을 높여준다 그래요. 유동성을 높여준다는 거는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예요. 현금화하기가 더 쉽게 해준다 이 소리죠. 지금 당장 현금화를 하지 않더라도요. 과거에 이게 없으면은 혹시라도 돈이 부족하면 이제 점점 불안해지죠. 현금 마련하기가 어렵다면은. 근데 이런 구조가 있다면은 혹시라도 돈 부족하면은 바로 그냥 팔아서 돈 마련할 수 있죠. 이런 게 뭘 높이는 거예요? 유동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화하기가 쉬워진 거죠. 자, 얘네들이 현금화하기가 쉬워지면 차입자 입장에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돈이 부족할 때 쉽게 현금 마련할 수 있죠. 그럼 대출받기가 쉬워지죠. 대출받기가 쉬워지면은 자가주택 마련하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이런 증권 있죠. 이런 증권이 과거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과거에 제가 20대 때 이럴 때는 이런 증권 눈 씻고 찾아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증권이 뭐를 근거로 하는 증권이에요? 주택저당 채권이죠. 주택저당 채권이에요. 근데 주택저당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하는 이런 증권은 과거에 없었어요. 근데 얘가 어떤 증권인가 하면 주택저당 채권은 만기가 어때요? 길죠? 10년, 20년, 30년 길어요. 기니까 그걸 근거로 하는 이 증권의 만기도 길어요. 짧은 것도 있어요. 우리 이제 만들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짧은 것도 있지만 10년 넘는 그런 증권도 있어요. 과거에는 증권이라고 하면은 국채 말고는 5년 넘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채 하는 거 있잖아요. 회사가 기업들이 이렇게 자금을 마련하려면은 회사채를 발행하잖아요. 그 만기가 보통 5년이 많거든요. 5년. 그러니까 만기가 긴 거는 별로 없어요. 국채 외에는. 근데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를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여러분도 지금 국민연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국민연금은 장기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장기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10년 넘는 그런 증권은 굉장히 이제 구색을 갖추기가 좋죠. 과거에 없던 새로운 증권을 발행을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증권은 괜찮죠. 앞에 아까 복습할 때 했잖아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더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에서도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당 유동화 효과는 이렇게 일단은 요 세 주체별로 이제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교재수 좀 보겠습니다. 1차 저당 시장 보세요. 1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해요. 이는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인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에요. 다시 말해 1차 저당 시장은 주택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1차 시장이죠. 다음에 이제 2번, 3번은 일단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괄호 2번에 2차 저당 시장을 보세요. 자, 1번에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기존의 저당 또는 저당 채권이죠. 저당 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을 2차 저당 시장이라 해요. 이는 주택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죠.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은 2차 시장,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은 1차 시장 이렇게 되죠. 다음에 2번을 보세요.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 1차 대출 기관들은 2차 저당 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므로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와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얘하고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누가? 2차 시장이. 왜냐하면 2차 시장의 등장인물 아니죠. 얘는 2차 시장 등장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1차 시장이잖아요. 여기 1차 시장이니까 얘네들은 1차 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죠. 그럼 뭐 그림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걸 그림을 좀 그려 넣어야 되겠죠. 머릿속에 그려 넣어서 1차 시장, 2차 시장 이렇게 그려야 상황이 어떤지를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릴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이자율 저당 수익률 하면 여기서 적용되는 거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또 올라야 되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하면 맨 끝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이렇게 머릿속에 또 올라야 되겠죠. 그래야 문장을 읽을 때 그냥 부드럽게 그냥 빨리 읽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동그라미 3번 더 볼게요.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이에요. 2차 저당 시장이 없다면 1차 대출 기관은 자금이 금방 고갈되어 더 이상 대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림은 이제 참고로 보시고요. 밑에 이제 저당 유동화 효과 해서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 아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받기 쉬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죠. 주택 자금의 대출이 용이해지므로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금융기관에서 1차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주택금융기관은 자금 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하여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에 따른 자금의 단기 조달 장기 운용 이게 뭔 소리예요? 자금의 단기 조달 장기 운용은 이거예요. 예금주들이 예금할 때 만기가 길어요, 짧아요? 예금주들이 예금할 때 만기가 짧죠. 뭐 1년, 3년, 뭐 길어야 5년 이렇게. 길어야 3년이죠. 자, 만기는 짧아요. 근데 대출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요. 자, 1년 뒤 또는 3년 뒤에 예금주들이 예금 찾아러 왔을 때 대출돼서 지금 돈이 별로 없죠. 맞나요? 요거를 뭐라고 해요? 단기 조달 장기 운용 그래요.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하면 그러면은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이게 대출된 거는 고정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장기로 대출돼서. 장기로 대출돼서 자금이 고정돼 있어요.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서서히 들어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단기 조달 장기 운용에 따른 고정성. 자금의 고정성. 유동화 문제죠. 유동성 문제. 그러니까 이때 뭐를 팔아서 채권을 팔아서
그 현금 부족한 거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운 표현들이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이게 읽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문장을 읽을 때 OX를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반복적인 유동화 과정을 통하여 주택 수요자들에게 자금을 무한히 공급할 수가 있죠. 자, 다음에 2번에 일단 좀 어려운 개념이 있으니까 남겨놨고요. 나중에 보시고요. 2번은. 다음에 증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당 유동화는 투자자가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을 선택함으로써 포트폴리오를 보다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은 기존의 단기 채권보다 긴 만기의 증권들도 발행되므로 기존의 증권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으로 고정금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고정금리 확보예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좀 보실까요? 자, 기출문제 주택 저당 증권 발행 효과하고 있죠. 틀린 것은 1번 주택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장기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증가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맞고요. 채권 투자자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맞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는 주택 저당 채권을 발행하여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자, 이거는 일단 남겨놓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설명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5번에 주택금융자금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이것도 가능한 얘기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하고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은 필요한데 자금이 공급이 안 되면은 대출 받기가 어려우면 집을 못 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동화를 통해서 자금을 공급한다는 거죠. 그런 불균형을 좀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4번은 정부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건 조금 문제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이런 얘가 정부라고 보면 돼요. 정부가 이런 유동화 과정을 통해서 쉽게 이쪽으로 자금을 공급해 주게 되면은 대출 받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쉬워지면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거나 해야 이제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지. 근데 수요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은 절대로 하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 증권 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죠, 이제. 그나마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직은 그래도 훌륭하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 이거 정말 예전에 제가 이거 예전에 공부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이거 처음 IMF 터진 후에, 이거 IMF 터진 후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IMF 터진 후에 새로 도입된 제도잖아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새로 도입된 거랑. 그러니까 생으로 그냥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을 보고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잖아요. 뭐 처음 배우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없던 제도니까. 아직 우리나라에 이게 도입되기 전이었어요, 이 제도가.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할 때니까 아직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생기기도 전에, 왜냐하면 이런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런 걸 만들려면은 먼저 이론적으로 뭐 연구기관에서 연구도 하고 막 이렇게 법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는 거니까 어디 물어볼 데가 없는 거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머리 아팠습니다. 이게 요 단어만 나오면 그냥 넘기는 거죠. 나중에 또 보고 모르고 또 보고 모르고 계속 모르는 거죠. 자, 아무튼 자 이제 여기 이제 저당 한국주택금융공사,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저당 유동화 증권을 이제 드디어 발행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요게 MBS 이렇게 이제 영문자로 쓰는데요. 제가 영어 잘 안 쓰죠. 영어 잘 안 쓰는 이유가 제가 몰라서 안 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이 해칠까봐 그래서 안 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번역이 달라요. 번역이 다른데 MBS는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MBS라고 아는 것이 더 유리해요. 보통 이제 한글로 해놓고 그 속에 뒤에 가로 속에 MBS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그냥 요 단어 그대로 보면 이제 저당, 담보, 증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근데 이제 요 증권이 뭐를 근거로 하는 증권이에요? 주택저당채권 집합을 근거로 하는 증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정식 명칭으로 그냥 다 쓰면 이렇게 돼요. 주택저당채권 집합 담보부 증권 이렇게. 말이 굉장히 길죠? 안 길어요? 다 할까요? 주택저당채권 집합 담보부 증권. 이거 다 쓰면 말이 너무 길잖아요. 이거 쓸 때마다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증권 이렇게 하면 너무 기니까 이게 저당, 담보, 증권. 자, 이렇게 이제 빼서 MBS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주택저당증권 맨 앞에 거와 맨 뒤에 거만 빼서 뭐라고도 한다고요?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다 하면 길어요. 이렇게 번역을 다 하면 긴데 이걸 좀 짧게 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저당담보증권, 어떤 사람은 주택저당증권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개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개가 저당담보증권 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저당증권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S로 끝나잖아요. 자, 이게 이제 M이 뭔가 하면 M이 모기지라는 거예요. 모기지. 모기지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모기지론? 아, 모기지론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니, 은행에 대출 받을 때 보통 우리 모기지론 하나요? 아, 뉴스에서. 뉴스에서. 자, 여기는 모기지 팩트예요, 팩트. 여기 securities예요. 자, 이것도 제가 잘 안 쓰는데 이걸 쓰는 이유는 이제 요 때문에, 요 단어 때문에. 요 단어만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지는 저당이라는 뜻이고, 팩트는 백이, 여기서 백이 뭔가 하면은 우리 흔히 이제 속된 말로 야, 너 좀 백 있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백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 증권을 발행은 하는데 뭐를 백으로 삼아서, 모기지를 백으로 삼아서, 이 모기지가 뭔가 하면은 이 주택저당 채권을 말합니다. 이걸 백으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권은 이걸 근거로 하는 증권이다 또는 백으로 하는 증권이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그걸 근거로 하는 증권인데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종류가 MBS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그 중에서 MBB라는 거를 이제 공부해요. MBB. 그리고 MPTS. 오늘은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두 가지만 할 거예요. 더 하면 이제 쓰러지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거는 B로 끝나고 어떤 거는 S로 끝나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증권을 말하면은 securities라 그랬잖아요. 이 증권에는 이 S로 끝나면 증권으로 끝나는 거예요. 증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표적인 주식하고 채권이거든요. 우리 증권에 투자한다 그러면 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요. 여러분들 펀드 가입하시잖아요. 펀드 가입하면은 이런 증권에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이제 펀드에 돈만 넣으면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이렇게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주식에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채권에도 투자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주식은 스톡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이건 안 해요. 여기서는 채권을 주로 얘기해요. 채권을 본드라 그래요. 채권을 본드. 본드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있나요? 본드 하면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채권밖에 없어요? 채권만 생각하면 돼요. 예. B 하면은 본드, 채권으로 번역해요. S 하면 뭐로 번역해요?
증권으로 번역해, 증권으로.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요 MB는 요 MB가 공통이죠. 이건 똑같아요. 모기지 팩트까지는 똑같아요. 모기지 팩트 본드. 모기지 팩트 본드. 저당, 담보, 채권. 이렇게. 자, 이거는 M은 모기지 똑같아요. 저당. 이 PT가 패스 스루예요. 패스 스루. 통과하는 거. 영어 단어. 패스 스루. 패스 스루. 통과한다 이 뜻 아시죠? 통과한다. 이게 뭔가 하면 돈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계속 통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MPTS 이렇게. 그래서 이 통과한다 이걸 번역할 때 이체라 그래. 이체. 여기서 이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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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체되고 이체되고 이체되고.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면 돼요? 저당, 이체, 증권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이거는 저당, 담보, 채권. 됐죠? 일단 용어가 그래요. 자, 요거는 내용은 좀 이따 할게요. 좀 쉬고. 조금만 기대하세요.